네, 노혜경의 그 엽새. 드디어 11월 숫주로 접어들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제가 그 경향신문의 10월 30일자 기사를 보니까요. 그 구혜은 기자가 10월의 그 잊혀진 계절 노래 가사를 떠올리면서 굉장히 멋진 글을 한 편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다가는 링크를 시켜놨는데, 우리 이 미디어 협동조합 회원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글이에요. 10월 우리는 사랑을 잊었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많이 잊은 것은 항쟁의 기억이다 라고 하면서 10월 부마 항쟁과 그리고 박정희의 죽음과 그렇게 이어지는 그 1년의 사태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다시 보수 반동으로 돌아갔는가 하는 걸 아주 잔잔하게 적어놓고 있는 글이었는데요. 신문 기자가 쓴 글인데 굉장히 문학적으로 울림이 크게 읽혔습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 글도 썼는데요. 방금 그러지 않아도 바보은주님께서 남진우 씨 신경수 표절에 대한 간접적 옹호 글에 관해서 의견을 물어오셨는데, 그런 글을 쓰는 진짜 글쟁이도 있죠. 기자는 올바른 정신을 지니고 있는 기자는 거의 시에 방불하는 기사를 쓰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고 있지 못한 것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학평론가는 시를 모욕하는 글을 쓰는 것일까? 라는 그런 아주 아이러니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가지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네. 시작하면서 사실 오늘 미리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황태성 이야기도 하고, 장준하 선생 이야기도 했습니다.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은 참 여러 가지 의미로 문제적 인간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역사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도 박정희에 대한 극진한 향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절이 자기네들이 가장 전성기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젊은이들의 미래를 아주 형편없이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이 정권하의 그 모습입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세월호라고 말을 하는데, 세월호가 뭡니까? 결국은 온 국민이 보는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장되는 것, 물에 빠져서 죽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본 바로 그러한 사건이고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70년 동안 달려왔지만 저 생명 하나 구해낼 수 없을 정도로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목격한 사건이죠. 단순히 누가 죽었다, 어떤 사람의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죽었다, 돈 없어서 비행기 못 타고 가서 죽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교통사고니 뭐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축소시키고 초점을 흐리려는 사람들이죠. 논점을 흐려서 뭐가 뭔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 언어를 잘못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것, 그런 점에서 문학장에서 벌어진 신경수 표절 사태와 이 세월호에 임하는 우리나라 관료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태도가 굉장히 닮았습니다. 정말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신경수 표절 사태, 표절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 더하기 그 표절에 대해서 처리해내고 있는 현재의 문학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들, 문단 권력이란 말 이 사람들 굉장히 알레르기처럼 싫어해요. 그래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나 같은 말이니까요. 그래서 문학판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신경수 표절 사태를 다루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보면 정말 너무 비슷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다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또는 회피하기 위해서 말을 혼란시킵니다. 언어를 혼란시킵니다. 그리고 사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많은 거짓말을 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의 시작이 반드시 박정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토대가 굉장히 나름 정교함을 지니고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박정희 시대는 맞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 박정희 10월이니까 예, 10월이니까 잊혀져 있는 박정희의 죽음에 관해서 얘기도 좀 해야 되겠고 해서 지난주에 그 박정희와 뭐 또 황태성 그리고 장준하 등등의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면서 제가 너무 힘이 들고 피곤했습니다. 사실 그 이 황태성의 사건, 좌익 박정희가 좌익이었다, 박정희가 친일이었다, 이런 식의 구호성 이야기 말고요. 실제로 박정희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토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걸 얘기하다가 보면 황태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실제로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냥 뭐 간첩이었다. 박정희 정권 초기의 간첩이었다 정도인데, 제가 그 소개해드린 책, 박정희 장군 나를 꼭 죽여야겠소라고 하는 이 책 속에 보면 황태성이 간첩이라는 증거는 거의 없다. 황태성 본인의 주장대로 밀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황태성 이야기야말로 박정희 시대가 반공 일변도로 나아가고 남과 북이 그나마 서로 대화할 수 있었던 여지를 꽉 막아놓고 서로 체제 경쟁하면서 독재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첫 번째 단추였고 해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소개를 하고 나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무슨 뭐 기관이 저를 뭐 쫓아다녀서 힘이 든다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소개하지 못했다는 생각과 동시에 장준하 선생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소개하지 못했다는 생각과 동시에 너무 무거운 주제로 아침 방송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가벼운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그 박원주님께서 시작부터 질문을 하십니다. 네, 시작부터 질문을 하십니다. 예.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 방송 시작 전에 남진우 교수의 신경수 표절에 대한 발언을 보고 나중에 잊어버릴까봐 미리 씁니다. 제 의견 어떻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이 표절 이야기 정말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예, 제 의견을 굉장히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남진우가 현대시학에다가 쓴 글을 아직 제가 현대시학을 못 봤어요. 그래서 현대시학 자체를 못 보고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이 최재분 기자가 상당히 요약을 잘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문학에 관한 조예가 굉장히 깊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만 옮겼다는 전제하에, 이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토대로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표절의 시작이,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표절은 문학의 종말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이 남진우의 이야기는, 한 10% 정도 맞고, 90% 정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 어떤 때 표절하고 싶으냐, 그 작품 너무 괜찮거든요. 와, 내가 저런 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거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저런 거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저런 곡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을 때 표절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절하고 싶다고 해서 표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치열하게 그 작품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뺏겨야지 표절이 아니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을 하죠. 굉장히 초보적인 습작생들은 아주 서투르게 모방을 합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네가 저 그냥 뺏긴 거야. 그것도 아주 못 뺏긴 거야. 라는 느낌을 들게 되게 서투르게 이제 표절을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성숙한 작가들은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작가들은 자기에게 무한한 영감을 준 그 작품을 그 작품의 근원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런 언어를 쓸 수가 있었을까? 어쩌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표현을 만들어내었을까 하는 걸 탐구를 하면서 같은 상황, 같은 언어들을 가지고 전혀 다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작품을 표절이라고 부르지 않죠.
새로운 작품, 상호 대화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작품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남진우가 썼던 것은 사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나 모든 글이라고 하는 건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문학장에서 이러한 말이 등장을 할 때 이유 없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남진우가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표절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계속 내가 표절 문학이라든가 또는 패러디라든가 모방이라든가 상호 텍스트라든가 되게 비슷비슷한 계열의 문학적 용어들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평론도 계속 발표하고 논문도 쓰고 하면서 연구를 해온 결과를 하필 이 시기에 내가 발표했는데 그게 신경술 표절 사태하고 맞물려 가지고서는 소음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남진우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신경술 표절에 대해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문학에서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 무식한 독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야. 문학에서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위대한 작가들도 했어. 다만 잘하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을 뿐이야. 자, 이거를 창비의 평론가인 윤지관 씨의 글하고 딱 붙여서 생각해 봅시다. 윤지관 씨가 나중에 창비에 실리기도 했지만 이 작가회의 게시판에 무려 6차례에 걸쳐서 이런 식의 논변을 전개를 해요. 남진우는 프랑스 작가들을 거론을 하고요. 프랑스 작가와 그리고 중남미 작가를 거론을 하고 윤지관 씨는 영문학에서 거론을 하죠. 당연히 낭만주의 문학, 고전주의 시기에서 낭만주의로 건너오는 시기에는 표절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 고전주의 시기는요, 문학을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듯이 책을 내가지고서는 판매를 하고 출판사에서 작가는 인세를 받고 독자는 출판사에다가 책값을 주고 이런 구조로 문학 시장이 굴러가질 않았어요. 귀족이라든가 국왕이라든가 아니면 귀족 부인이라든가 이런 패트론들이 작가에게 자기를 위한 작품을 써달라 또는 해달라 하고 돈을 줍니다. 즉 궁중 작가들이 월급 받으면서 굳이 얘기하자면 자 이렇게 쓰는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빤한 독자들이 알아들으면서 동시에 좋다라고 느껴지는 작품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전주의 시대에는 인류라고 해가지고 옛날의 위대한 작품들을 잘 가지고 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잘 뺏겨오는 것, 이런 것들이 작가들이 지녀야만 하는 능력 중에 하나였어요. 달리 말하면 잘 뺏겨오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보다 더 앞선 시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문학 작품을 구비문학으로 접해요. 글자로 안 접해요. 그러면 문학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우기 쉽고, 그쵸? 입에 착착 붙어서 외우기 쉽고, 듣는 사람도 금방 머리에 들어오고, 이런 언어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정말로 상투적이고 통속적인 문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판소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인용이 나옵니까? 수도 없는 나무의 나라 시들도 들어가고요. 수도 없는 속담, 그리고 통속적인 떠돌아다니는 말들, 지금식으로 말하면 개그들, 이런 것들도 막 들어갑니다. 그런 게 들어가야지 줄거리 위에 줄거리를 진행하는 말들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잘 아는 말들로 구성이 안 돼 있으면 그 긴 거를 가수가 어떻게 외워요? 하나하나가 곱씹어야 되고 독창적이어야 되면 가수가 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듣지도 못해요.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 하고 턱 걸려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보이는 말들도 실제로는 사람들이 다 잘 아는 사자의 성어들, 고사성어들, 사자수어들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금준미주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뻔히 아는 말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들로 되어 있던 구비문학 시대를 넘어서서 고전주의 시대로 들어가더라도, 그때도 사실은 이 부르주아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구술을 통해서 문학들이 수용이 되고요. 소비가 되고요. 또 책으로 쓰여도 책을 읽어서 문학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책 가진 사람들이 무릎 위에 책을 착 펼쳐놓고는 사람들 삥들 앉혀놓고 읽어주고 이런 시대니까 소리로 듣는 문학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소리로 듣는 문학은 이미 잘 알려진 말들을 굉장히 많이 섞어서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낭만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작가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기 시작을 해요. 나의 독창성이 중요해지죠. 나의 독창성이 중요한데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전주의 문학의 찌끄레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낭만주의 시대의 작가들이 정말로 독창적인 문학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은 눈을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문학이라고 하는 좁은 테두리가 아니라 현실로 돌리면서입니다. 혁명으로 눈을 돌리고 그리고 사회로 노동자들의 현실로 격변하는 정치 현실로 이렇게 눈을 돌리면서 새로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표현하는 말들은 기존의 말들일 수가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이미 존재하는 것들 속에서 새로운 말을 뽑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면서 독창성이 생겨나고 그러다가 이게 본격적으로 부르주아지 사회가 되고 출판업이 발달하면서 돈을 받고 작품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돈을 받고 작품을 팔아요. 샀는데 내가 전에 읽었던 작품하고 절반이 똑같아. 독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돈 물려달라고 하고 싶죠. 자, 이래서 남의 문장을 거저 가지고 오면 안 되는 표절의 이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이고요. 또 낭만주의 시대는 경제적으로 볼 때는 산업화 시대, 산업혁명 시대하고 거의 겹치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특허가 발달하잖아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기술적 특허도 또한 표절해 오면 남의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절에 대해서 엄격해지기 시작했죠. 다른 말로 해서 표절이라고 하는 건 시대의 산물이거든요. 시대의 산물인데 과거의 다른 작가들의 작품과 상호 텍스트적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완전히 뺏겼다라고 하는 건 쟤의 하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쟤보다 잘 써서 쟤를 내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별로 부끄럽지 않도록 되어야 되겠다라고 투쟁하던 시대의 문학을 가지고 와가지고 무려 19세기 문학, 18세기 문학 이딴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21세기 지금의 문학의 시작은 표절이었다. 이따위 소리 하는 건 한마디로 사기지요, 사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이런 사기들을 우리나라의 소위 지식 분자들이 굉장히 많이 치고 있어요. 국민들이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문학뿐만 아니라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완전 거짓말 하잖아요. 유관순 교과서에 없다. 근데 이 8종 교과서들을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다 걷어가지고서는 이 조사해보고 검토해보고 니네들 거짓말 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역사 선생님들이나 그러죠. 그러니까 이 교육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남진우 이 얘기는 그냥 뻔뻔한 거라고 생각해요. 남진우가 이런 문학 사조의 변화와 이 모방, 표절, 영향, 상호 테스트성, 패러디 뭐 이런 정도의 개념들이 발전해온 역사를 몰라서 이딴 소리 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건 정말 비열한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바보은주님 말씀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엽새는 내친 김에 약간 이렇게 할랑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옆으로 새는. 근데요, 남진우는 지금 왜 이럴까? 그게 참 저는 궁금해요. 지금 왜 이럴까? 남진우뿐만이 아니죠. 말을 다루는 기술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주제를 흐트러뜨리고 원래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시켜가지고 사람들 머릿속을 혼란을 시킨다고요. 예, 그 문제에 관해서 따라가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접수하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한동안 공부 안 하고 있으면 그런 방국에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다가 보면 똑같은 단어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서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볼 겁니다. 서로 사전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좁기 때문에 언론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도 표현은 조금 이상하지만 초등학생도 한겨레나 경향신문, 조선일보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봐요. 예, 거기에 이제 되고 있는 어떤 그 어휘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휘들이 과연 내가 읽었을 때의 저 말하고 네가 읽었을 때의 저 말이 같은 의미일까 하는 것이 마구 헷갈리는 게 우리나라예요. 즉, 학자들의 수준에서, 학자들이 층위에서 서로 소통되어야 되는 단어들하고,
뭐 좌파들 중에서도 보면 굉장히 이론가들 있잖아요. 난사판 이론가들. 난사판 이론가들 수준에서 서로 일단 합의 본 다음에 유통되어야 될 말들이 이론가들이 각자 자기 주장 수준에서 마구 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반대도 정말 드물지 않죠. 전형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우리 민주주의 좋은 거라고 배우고 자유를 좋은 거라고 배우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나의 욕망과 그리고 이제 나의 비전을 실현할 때 타인에게 내가 어떤 고통을 주거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걸 자유라고 부른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할 때 이때 자유는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자본주의라는 뜻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뭐 자유경제원이라든가 뭐 이딴 곳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시장에 되도록 개입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익을 무한히 능력이 있으면 무한히 거둬들여도 되는 것을 자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같은 공동체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자유는 분명히 일정 수준 제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좋아요. 좋은데. 무한히 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기계 문명, 물질 문명,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할 때 과학자들이 윤리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은 고민합니다. 이 기술이 발달했을 때 사람들이 노동 역은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된다. 그러면 그 남는 시간에 뭘 할 것인가? 과학자들은 그런 걸 고민하죠. 사람은 기계화로 인해서 또는 자동화로 인해서 생긴 나머지 시간을 뭘로 하면서 보낼 것인가. 많은 철학자들이 함께 고민을 해요. 관조하고 예술 행위에 몰두하고 이렇게 하고 보낸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고민해야 돼요. 그렇게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여가 시간을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기계들이 생산하는 생산하는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시간 많아도 돈 없는데 뭘 즐기고 뭘 누려요.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사람이 10명이 일해가지고서는 100만 원 벌던 시간을 한 명이 일해서 100만 원을 벌게 만들면 그럼 그 한 명이 일한 사람이 100을 갖고 가야 되냐. 지금은 100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청년 실업 심각하고 일자리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일을 해서 노동을 해야지만이 사람이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말이 또 옆으로 새는군요. 언어 얘기하다가 옆으로 많이 새는데 일단 이야기 마무리하고 언어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발달시키고 하는 이유가 사람에게 여가를 주어서 사람이 생산적인 이 물질을 생산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생산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다시 말해서 이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제대로 결정해놓지 않는다면 노동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수입이 없어서 점점 더 빈곤해지고 나중에는 정말 시혜적 복지의 정말 빵 한 조각에 한 푼 줍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끔 되는 게 이게 일반적인 경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어를 수정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다. 왜냐하면 앞에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강한 욕망을 가지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이고 그가 자기의 자유를 무한 확장할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다. 고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이다. 심지어 요새는 말도 바꿉니다. 미국의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들은 아니 사회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사회주의라 해야 돼. 왜냐? 민주자유주의 국가는 개인이 총을 가지고 내 자유를 네가 침범했어? 법적으로 네가 나의 자유를 침범했다는 거 내가 증명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널 쏴 죽여도 돼. 이런 남의 목숨에 대한 침탈권까지도 자유의 영역 안에 집어넣는 사회는 답이 아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는 제한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자유의 제한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자. 민주사회주의다.
자, 말이 이렇게까지 변해가는 것이고 정의가 달라져 가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자유의 개념, 사회의 개념, 민주주의의 개념, 자유민주 사회의 개념을 이미 200년, 300년 동안 미국 사람들은 훈련을 통해 갖고 합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사회주의니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때 사회 짜 들어간다고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소리소리 지르는 인간들이 바보 취급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회는 그거 합의가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끔찍한 일이고 이런 합의가 안 되어 있으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식인들이 노력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가운데 상당수는요. 바로 그 경제의 영역에서 생겨난 잉여를 상위 그 10%가 우리나라 국부 66% 갖고 있잖아요. 그 66%를 가지는 10%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사람들이 머릿속을 혼란시켜 가지고 혁명과 저항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공작에 훨씬 더 많이 자기 자신을 투자하고 있어요. 남진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교육부에 있는 관료들도 그렇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깝깝합니다. 이제 겨우 노랑 윤성님께서 양현의 한계령을 친성을 해주셨지만 이거를 제가 지금 이 검색을 해서 틀어드릴 여유가 없으니까 이 노래 먼저 한 곡 틀고 나중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말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생각난 음악이에요. 한참 김추자, 참 금지곡도 많이 생겼던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를 요즘 아마 그 거미가 복면가왕의 그 연이은 가왕이 되고 있다는 썰이 있던데요. 거미가 불러드립니다. 님은 먼 곳에. 실수로 앞부분을 제가 자르고 내보냈군요. 죄송합니다. 네, 님은 먼 곳에 김추자가 부르는 노래는 정말 힘이 있고요. 거미의 노래는 정말 애절하군요. 잘 들었습니다. 자, 제가 원래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좀 정말 한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여전히, 표절이니, 또 언어의 왜곡을 통한 지배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제 또래들은 이 조지 오웰의 소설들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행을 했어요. 왜냐, 조지 오웰이 1984년이라고 하는 소설이, 1984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1984 말고 IQ 84, 라고 하는 그 제목의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최근에 좀 히트를 쳤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더 유명한 판국인데, 근데 사실 이 1984라고 하는 소설은 어떤 그 국가가, 빅브라더, 집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는 텔레비전이면서 동시에 CCTV예요. CCTV 카메라예요.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의 집안에 달고 있어서 빅브라더라고 불리는 국정원이죠. 국정원이 이 모든 국민을 다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내각 정부의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어떤 관청들이 있는가 하면 진리성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는데 저는 그 관청 이름이 기억나는 건 지금 그것밖에 없어요. 진리성인데 이 진리성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뭔가 하면 정기적으로 역사를 세탁하는 거예요. 완전히 세탁을 해요. 완전히 세탁을 해가지고서 이 진리성을 한번 거치고 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을 다 세탁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이 텔레비전을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똑같은 정보들만 내보내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머릿속은 획일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여기에 다른 종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명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굳건한 지식인이었으나 그러나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고문함으로써 이 사람도 결국 변절해버리고 뭐 하여튼 뭐 대충 그런 건데 이 1984년이 전체주의 국가를 풍자한 작품이었어요. 조지 오웰은 교과서에 동물농장이 실려있기도 하거든요. 국어 교과서에. 이 동물농장의 내용은 인간들이 압제에 못 이겨서
이 혁명을 일으킨 동물들이, 다시 혁명의 리더들이 다시 독재자가 되어가는 것을 아주 통렬하게 풍자한 그러한 작품인데, 이 동물농장과 더불어 1984가 굉장히 그때 당시는 필독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80년대였고 1984년도에 박정희 독재가 물러간 다음 다시 찾아온 전두환 독재가 전복되었으면 하는 막 그런 꿈도 막 꾸고 했기 때문에 많이 읽었던 거죠. 백남준이 굿바이 1984라고 하는 작품을 1984년 1월 1일 12시에 전 세계적으로 레이저 쇼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텔레비전에 생중계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고 그게 1984년도였는데, 자, 이 1984년이라고 하는 작품 자체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언어를 왜곡시키는 관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가 하고 있는 게 그거죠. 새누리당이 내다 걸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죠. 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맥락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는 주체사상을 옹호, 찬양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전교조 교사들이, 빨갱이들이 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을 깔고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 상황은 뭐냐? 주체사상이 독재라고 하는 걸 가르치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쓴 거잖아요.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말을 슬그머니 왜곡을 하는 거죠. 이런 슬그머니 하는 왜곡들을 계속 우리가 젖어들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게 비판의식이 약해지고 그게 그런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회과학적인 용어에 대해서 일정한 수준의 합의를 보고 어떤 언어가 원래의 맥락에서부터 너무 많이 비틀려 가는 것을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신청곡을 안 틀면 못 들려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노랑윤성림님께서 신청해주신 양희은의 한계령을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네, 노랑윤성님께서 신청해주신 양희은의 한계령 함께 잘 들었습니다. 이 황태성 이야기 조금 더 할게요. 지난주의 마무리라기보단 애프터 서비스. 그 책이 제가 서점에 풀리기도 전에 따끈따끈할 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책의 이 무게감이 굉장히 있어서 어려운 책은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읽기 쉬운 책인데 묵직한 무게감이 있죠. 이 남과 북의 엇갈린 그 순간, 박정희와 김일성의 엇갈린 순간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바로 이 교차점에 황태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황태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사실은 그동안 사람들이 역사학계에서는 간헐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리는 책은 이 책이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책을 꼭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라. 책 사는 것이 요즘 사실 책값 만몇천 원 부담스럽죠. 예, 그러면 동네 도서관에 신청해서 보시라 라고 권하고 싶은 이유가, 이 책을 읽다가 보면 이 순간적인 어떤 순간적인 정의감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관해서 의무감과 책임감이 참 많이 생기고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좀 잔잔한 깨달음 같은 것도 줍니다. 좀 황태성 이야기에 어울리지 않는 얘기긴 한데요. 엊그제 한겨레 신문에서 아주 멋진 서평도 쓴 데다가 오늘자에는 역사학자 한홍구 선생이 이 황태성의 손녀딸 황유경이라고 하는 분이 이번에 이 책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려고 미국에서 건너왔는데 미국 가서 살고 있답니다. 그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거든요. 예, 그 인터뷰 기사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책도 꼭 구입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 한원구 선생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에도 나옵니다. 그 장면이. 이 황태성의 소녀딸인 황유경 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박정희를 만나러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있었대요. 이 황태성의 손녀라서 똑똑했던 모양입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겨레 신문에 실린 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2 때 가을이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꽃시회라고 하는 청년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요즘 사랑의 열매 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달아주고 성금을 받아 그 돈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 단체였어요. 회원 10여 명이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그중 제가 대통령 앞으로가 열매를 달아주면서 돌연 제가 황태성 씨 손녀입니다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순간 얼굴이 굳어지고 그러면서 허둥지둥 행사는 끝이 났지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 꽃시회도 해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황유경 씨는 이 황태성 씨를 남한으로 내려온 황태성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에 속해요. 그 어렸을 때 처음에는 할아버지 친구인 줄 알았는데 황태성이 이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는 면회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원구 교수에 의하면 책에도 그 얘기가 잠깐 나오지만 이 박정희 이 군사정부가 쿠데타를 하고 난 다음에 북한에 밀사를 먼저 파견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먼저 보낸 밀사에 대한 일종의 이 답방으로서 황태성이 내려왔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미국의 의심이라든가 좀 이 불안한 사상적 공경으로 인해서 이 지위가 불안했던, 즉, 종북몰이의 피해자가 되었던 박정희가 황태성을 죽임으로써, 간첩으로 몰아서 죽임으로써 그 위기를 모면하려 했었던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황유경 씨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큰 감정은 없다라고 합니다. 정치적 욕심 때문에 그랬을 텐데 당시 상황에선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조금 빨리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좀 뒤에 내려오셨더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어렵게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 상황도 꼬이고 미국까지 난리를 치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원망스럽긴 하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 때가 잘 맞으면 잘 풀리죠. 그래서 우리가 다 연때가 있다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연때가 있다. 때가 맞지 않으면 인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남한과 북한도 수많은 우연이 겹쳐가지고 오늘날 종북이니 무엇이니 하면서 서로를 이용을 해서 극우 보수 정권들이 우파 정권들이 목숨을 연명하는 그러한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방송 후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잘 들었습니다 하는 말씀만 하고 계셔서 제가 볼 게 별로 없군요. 네.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들 신청곡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후기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하십시다. 너무 제가 이렇게 머리 아픈 얘기만 하니까 우선 저부터 부담이 좀 되고요. 그리고 책을 찾아보거나 또는 뭐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또 할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뭔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좀 지난주에 정신을 너무 많이 소모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정말 좀 옆으로 샜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게시판을 통해서 서로 즐겁게 대화를 좀 해봐요. 원래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떤 이 한쪽으로 확실하게 편을 갈라놓고 있고, 우리 편이든 우리 편이라고 하면 많은 것들을 용서하고 상대방이라고 하면 많은 것들을 용서하지 않고 하는 그런 감정을 참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본 건데 교과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극우 집단의 합창단이 어린아이들한테 아주 끔찍한 가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붕괴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왜곡된 가사들을 이렇게 부르게 하고 하는 이 정치를 위해서 애들까지 이용하는 이런 거 정말 나쁘다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나쁩니다. 당연히 나쁜데 우리 이제 촛불 집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교과서 반대 집회라든가 할 때 초등학생 자녀라든가들 데리고 나오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아이들한테 이것이 이 올바른
역사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라는 의무감조차 가지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나 극우적인 사람들이 보면 애들까지 정치에 이용해 먹는 진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할 때는 아이들한테 올바른 걸 가르치고 상대방이 하는 걸 볼 때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니네들이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쪽도 우리한테 똑같은 논리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막론하고 함께 공유해야만 하는 어떤 상식의 기준, 이 상식의 기준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더라고요.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원래 그 얘기를 좀 하려던 것이었어요. 제가 부산 가서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제 후배가 조금 늦게 아이를 낳아가지고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인라인 스케이트 강사가 갑자기 붙이는 상을 당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허둥지둥 가느라고 애들 강의를 이제 인라인 강의를 해야 되는데 취소를 못하고 그냥 가는 바람에 죄송하다고 펑크를 낸 거죠. 죄송하다고 보강을 해주겠다고 단체 카톡방으로 보강 날짜를 좀 잡아주십시오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이 엄마들이 아버님 명복을 빕니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런 방구 말도 없이 연락도 없이 빠져서 너무나 불쾌했다. 기다리느라고 고생했다. 심지어 이런 말들까지 하더랍니다. 다시 이렇게 보강 날짜 잡을 시간이 없다. 우리 애 바쁘니까 차라리 강사료를 깎아달라. 근데 이제 굉장히 쇼킹한 상황이잖아요. 상대방에게 있었던 일은 우리 아이가 인라인 스케이트 강좌 1시간 못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아버님 돌아가신 일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인격의 소유자라면 아버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그리고 그렇게 황망한 일이 있었을 때 비록 내 아이가 조금 손해를 본 것이긴 하지만 이 손해는 작은 것이고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큰일이니까 정말로 막말로 제가 따로 부조는 못하더라도 이런 곤욕까지 치르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보강 안 해도 되니까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주부가 그 강자의 대부분의 엄마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 후배가 아주 기가 딱 막힌 거죠. 차마 부조했다 셈 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거기 엄마들을 자기가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괜찮다, 수고하셨다. 시간 없고 바쁘니까 인라인 스케이트 강좌는 한샘 치고 다음 시간에 만나자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나의 아주 작은 이익은 침해당하는 것을 못 참고 뭐가 중요한지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교과서 파동 같은 것도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노혜경의 그엽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신청곡들 많이 올려주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